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12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2월 매크로 환경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약세장 후반부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과열권에 진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장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의 반응이 둔감해지고 악재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해지는 시장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좋은 호재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반영되어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매크로 환경이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측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이 higher for longer라는 단어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igher for longer라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려서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선언된 게 올해 8월 잭슨홀에서 이제 처음으로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볼커처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볼커했던 higher for longer를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 FOMC 의사록에 보면 이게 굉장히 스탠스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FOMC 의사록에서 딱 하나만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는 건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사실 higher for longer가 실물 시장만 보면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higher for longer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 거거든요. 소비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물 시장 쪽은 굉장히 higher for longer를 잘 대응할 수 있다. 왜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제 펀더멘탈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환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화폐 환상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실물 시장과 달리 금융시장은 higher for longer를 견디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에도 자주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볼컷 때처럼 higher for longer 하겠다고 했지만 볼컷 시대와 지금의 자산 가격은 밸류에이션 매우 다릅니다. 볼컷 시대 때는 이미 16년 동안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으로 자산이 거의 다 녹아져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higher for longer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그렇게 깨질 게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버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파열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지난 주식시장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0일 딱 이때입니다. 10월 21일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을 보이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발작을 일으켰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이 영국의 문제가 일본까지 전이되면서 일본의 엔화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50엔을 뚫었던 날이 바로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준으로 오전 시간에 오전장에서 엔화가 150엔을 뚫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날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날 다음날 새벽에 10월 21일 날 연준이 월시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 기사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2월 달에 금리를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로 피벗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내면서 바로 그날이 150엔을 뚫었던 날, 동시에 그날이 주가의 바닥이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시장만 보면 소비라든지 고용만 보면 화폐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higher for longer를 견딜 수 있지만 금융시장이 견딜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연준이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피벗을 얘기했던 게 바로 이날이고 그래서 10월 20일부터 반등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의사록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굉장히 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가나 금리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어요. 상당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결국 이런 것들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호재에 시장이 미지근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연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실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가가 10월 21일부터 올랐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은 11월 중순부터 다시 주춤거리면서 꺾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11월 17일 날 블라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블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테일러 룰이라는 걸 가지고 테일러 규칙이란 걸 가지고 한번 적정금리를 구해봤더니 적정금리가 5%에서 7%더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구름 영역대가 바로 이 적정금리 테일러 룰로 구한 그 적정금리입니다. 시장이 깜짝 놀랐죠. 야, 5에서 7%?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네 긴축이.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터미널 레이스를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마냥 나쁘기만 한 얘기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차트가 사실 블라드가 그 PT 때 썼던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적정금리 구름대 영역이 언제까지 그려져 있습니까?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8월에서 9월 정도까지만 그려져 있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11월 17일 날 지금 현재 적정금리는 5에서 7%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5에서 7%는 11월 현재의 적정금리가 아니라 바로 3개월 전인 8월에서 9월 달의 적정금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걸 계속 연장해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발표치가 없으니까 전망치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저희 매크로팀에서 추정한 거에 따르면은 벌써 4분기부터는 6% 중반대까지 금리가 적정금리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7%였잖아요. 6.5%까지 떨어지고 내년 2분기쯤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데드크로스가 나게 됩니다. 이 연준의 기준금리 저희가 5.25%로 지금 저희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5.25까지 올렸을 때 2분기에서 3분기쯤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연준이 아무리 아니다 내년도에 금리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이 내년 연말엔 그래도 금리나 할 걸이라고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이런 연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내년 하우스뷰는 내년도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시장에 금리가 동결되든 안 되든 시장에 이제 완화 정책을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내년 하반기에 펼쳐진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저희가 뭐 이격 조정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 과열도 해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내년도 하반기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연준의 긴축은 마무리되면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경기는 올라가는데 금융 통화 정책은 완화 쪽으로 돈다면은 이건 사실 매크로하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쯤 가면은 하반기 전후에서는 증시가 이제 이런 좋은 점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다면 약세정 후반부에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업 실적의 침체입니다. 최근 월가에서 컨센서스는 이거죠. 내년 초가 되면은 주가가 다시 또 급락할 거다. 왜냐하면은 earnings recession, 즉 기업 실적이 침체,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향될 거기 때문에라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는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절반은 뭐냐면은 기업 실적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엄청난 약세정이 생길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다음 조정의 낙폭은 약 10에서 15%, 10% 내외에서 크게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실적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약세장이 아니라 화폐 현상이 관여하고 있는 약세장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 현상, 즉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될 때는 인플레이션 높을 때는 약세장이 좀 형태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높다면은 EPS는 사실은
높은 인플레는 EPS, 기업 실적에 오히려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가격 효과를 주니까, 가격을 인상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은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실적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가 주식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EPS에는 도움이 되지만 PER은 타격을 주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오면 이자율이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약세장 전반부를 역금융 장세라고 봅니다. 역금융 장세, 즉 PE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이 전반부의 하락폭은 이전 약세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역실적 장세, 이 후반부에는 하락을 하긴 하지만 이전의 약세장에 비해서는 하락이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오냐? 인플레이션만큼 약 5에서 10% 정도 더 견조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번 약세장에서도 대부분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의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하반기 들어서 이익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하향되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하긴 했지만 엄청난 하락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형태가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얼마나 하향 조정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가정해 볼 때 앞으로 향후 이익은 약 60% 정도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한 40% 정도 하향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거다. 그 정도로 본다면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저희는 약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내년이 이게 12월 포워드 기준으로 10에서 15%니까 내년 이익 기준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 하향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작은 폭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근거로 저희들이 10에서 15%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12개월 포워드 EPS의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이에요. 과거 경기 침체 때 12개월 포워드 EPS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과거를 한번 참고해 보는 거죠. 보시면 대략적으로 35%에서 4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35에서 40% 정도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화폐 환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 즉 가격을 올린 가격 효과가 약 5에서 10% 정도 플러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5에서 10% 정도 플러스 영향을 준다면은 약 30% 정도 EPS가 하락한 이후에 저점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면 20%를 대략적으로 30%를 감안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12월 포워드 EPS 약 10% 정도 추가 하향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한 거예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폐 환상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업이익률 대체로 4.5에서 5%를 바닥으로 두고요. 반면에 9% 정도를 천장으로 두면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한 4.5에서 5%까지 하락한다고 보면은 지금 4분기 계절성 감안하면은 약 5.3%까지 지금 이익률 추정치가 빠르게 하향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4.5에서 5%까지 추가적으로 하향된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약 15% 정도 이익이 추가 하향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은 약 10에서 15% 정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하향 조정될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주가도 약 10% 내외, 좀 많게는 15%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전저점 부근에 가는 정도로 하단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에서는 뒤에서 저희 하인한 김민규 위원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전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로는 저희는 중후장대 산업, 즉 소재 산업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 발간 이후에 기계,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는 얘네들을 추천주에서 이제 그 중립으로 내려서 이제 뉴트럴 정도로 놨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조정이 나오면 또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12월에 무엇을 오버웨이트로 올렸냐? 배당주, 특히 은행 같은 것들, 그리고 상사지주를 저희들은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플한 논리에 따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를 놓고 봤을 때 국채 금리와 동행하는 지수는 금융업종의 지수입니다. 반대로 이 국채 금리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수는 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지수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아주 쉬운 하나의 트레이딩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뭐냐면요. 저희는 이 장기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3.5% 이하를 추세적으로 가긴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완전히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끝났다, 멈췄다 이런 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걸 막 추세적으로 하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뭐 4% 이상을 금리가 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물가가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이 3.5에서 한 3.8 정도를 레인지로 놓고 이걸 트레이딩하는 업종을 스위칭하는 전략들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5를 금리가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차익 실현하고 금융이나 은행주 이런 것들 사는 거고요. 반대로 3.8%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리가 더 올라가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금융이나 은행을 좀 차익 실현하고 소프트웨어를 더 담는 전략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 전략이 저희들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굳이 뭔가를 좀 너무 싸니까 최근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까지 뭘 가져가야 될까 하면은 저희들은 중국의 모멘텀 있는 게임 정도가 어느 정도 가져갈 만한 주식들이고 나머지는 이런 스위칭 전략들을 응용한다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시황과 퀀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업종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이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정부 주도의 B2B 투자 관점에서 유럽 쪽 정책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과는 조금 무관하긴 하지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럽 쪽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12월에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이라는 정책이랑 그리고 약 1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핵심 전략 산업 투자 펀드라는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 내년 1분기 때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라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얼마 전까지 그 정책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의견 수렴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구두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유럽 쪽 정책입니다.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뭐 이제 히토류나 리튬, 니켈 이런 핵심 광물들을 해외에서 너무 수입해 오는 거에 의존해 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2022년 올해 3월에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라는 정책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되고 이게 논의를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났거든요. 우리나라 기관들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략 한 300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까지 받았으니까 12월 그리고 내년 초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1분기 중에 유럽에서 이런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라는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타임라인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말쯤에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이라는 정책이랑 1조 원 정도 규모 되는 핵심 전략 산업 투자 펀드라는 게 발표될 예정이고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이라는 거는 제목 그대로 이제 니켈,
리튬 이런 핵심 광물들을 어떻게 확보해 올지 이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산업 투자 펀드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더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그런 기업들이 M&A를 할 때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펀드로 보시면 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로 넓혀서 보면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재자원화니까 리사이클링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정책은 또 이제 이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좀 나와 있는 내용들만 좀 언급을 드리면은 두 가지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이제 특히 EU 국가들이 니켈, 히토류, 리튬 이런 핵심 광물들이 직접 생산을 거의 못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한테 수입을 의존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가들이 올해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을 다른 국가로부터 이제 다변화하는 거죠. 뭐 남미 국가들이나 뭐 호주,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U 영내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이 리사이클링 산업입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은 수혜주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 정책의 수혜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전반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모멘텀이 클 수 있는 이 EU 정책의 수혜는 한국 기업들 전반의 수혜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이미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자원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 정책과 또 EU 정책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이제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가장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기업이 이 포스코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해당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주도의 B2B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유럽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당장보다는 연말 그리고 특히 내년 1분기 때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11월 28일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라는 거를 개최를 했었고요. 여기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제도를 개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PO 시장을 개선하는 거고, 네 번째는 파생 상품 시장을 또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저희 다음 달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큰 방향성에서 언급된 내용들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는 절차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당락 뭐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연말에 주주가 확정이 되고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쯤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죠. 근데 이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바꾸는 이유는 연말에 주주가 확정이 되고 또 이제 3월에 배당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3개월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3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얼마를 배당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그 시차를 최대한 최소화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주주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배당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완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뭐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규제를 다 풀어주고 등록 제도를 최소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여권 번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IPO나 파생 상품 시장 이런 쪽도 뭐 개선될 내용들이 언급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가지 방향성이 가리키고 있는 게 좀 명확해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MSCI 측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랑 거의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영문 정보를 좀 더 확대하는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그런 조치도 이번에 언급이 됐는데 뭐 그런 내용이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완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통합 계좌 이거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쉽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시장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SCI 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정부가 이 MSCI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두 가지 조치가 있거든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 그 다음에 공매도를 전면 완화하는 조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때쯤 이런 조치들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또 이런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일정을 제가 밑에 좀 적어드리면은 2023년 6월에 와칭 리스트라는 곳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좀 관찰하는 그런 리스트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재가 되면 2024년 6월에 1년이 지나서입니다. 2024년 6월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정이 되면 또 1년을 기다려서 2025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지금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들을 좀 빠르게 조치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듯이 2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계속 중요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편입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점도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세부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세부적인 뭐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 이런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배당주를 고를 때는 이 금융주와 비금융주를 골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보통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금리가 낮아질 때 매력적인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때 주가도 좋고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2019년 상반기까지는요. 이 왼편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주 지수의 성과 그리고 또 금리를 거꾸로 그린 그림과의 관계가 2019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상관성이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배당주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배당주들의 특징은 금융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야 영업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 주가에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배당주들 중에서 금융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금리가 오를 때 안 좋고 내릴 때 좋은 그런 이제 상관성이 우리나라 배당주들에 대해서는 여기 왼쪽에 그림 다시 보시는 것처럼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탑다운한 측면에서는 금융주들과 비금융주들을 배당주 안에서 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종목을 볼 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텀업한 관점에서 금융주와 비금융주의 배당 정책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배당 정책은 사실 기업이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까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반면에 비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DPS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에서 금융주와 비금융주들의 과거 배당 성향의 표준 편차, 즉 배당 성향이 얼마나 일정한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차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금융주들은 그에 비해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금융주들은 성향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 일정한 성향에 따라서 배당을 더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당 정책을 펼치는 반면에 비금융주들은 성향이 일정하지가 않고 DPS가 일정합니다. 즉 실적이 안 좋아져도 우리는 꾸준히 배당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정책을 하고 또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주와 비금융주들의 종목을 고르는 구분을 좀 달리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죠. 이 실적과 배당 성향을 모두 조금은 보수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그만큼 또 배당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또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이 낮아지게 되면은 또 이제 배당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 중에서 배당주를 고를 때는 실적과 배당 성향을 모두 다 보수적으로 감안을 해도 그래도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나오는 종목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증권주들은 좀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KB증권 전략팀에서는 12월 달에 좀 관심 업종으로 은행 업종을 여기서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배당이 재원이 되는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조건은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겠지만 배당 성향을 봤던 금융주들과 다르게 DPS의 꾸준함을 봤습니다. 이 칼럼에 보시면은 DPS 축소 횟수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 DPS 축소 횟수를 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주가 말고 배당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예상했던 배당보다 실제 배당이 적을 확률,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텐데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간단하게 과거의 배당을 줄인 전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것들 가운데 DPS 축소 횟수가 낮은 그런 종목들만 여기 한번 추려드렸고요. 업종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이번 달에 주목하고자 하는 업종은 상사 또는 지주 이런 업종들을 이번 달에는 좀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금융 고배당주들 중에서는 상사나 지주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업종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건설 같은 경우도 여기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저희는 이제 배당주들 가운데서 연말에 조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종목을 정했으면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까? 이 매매 관점에서도 좀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당주들을 연말에 살 때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월말에 배당락일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러니까 월말에 너무 늦게 사게 되면은 배당락의 하락에 노출이 좀 많이 되게 되고요. 배당주들은 이제 배당 수익률에 비례해서 배당락일에 주가 하락폭이 좀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또 월초에 너무 일찍 사게 되면은 이 토탈 리턴, 즉 주가와 배당 그 두 가지 토탈 리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좀 높아지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면은 월초와 월말 사이에 어느 지점이 위험과 수익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가? 그러니까 X축의 위험이고 Y축의 이제 수익을 토탈 리턴 관점으로 한번 그려보았고요. 과거 이제 배당주들을 바스켓으로 매매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거쳐본 결과 대략 한 둘째 주 후반에서 셋째 주, 이 시점이 배당주들을 매수하기에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다라는 점이 이제 과거 패턴상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배당락이 임박해서 사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드는 고민은 배당주들을 샀을 때 사실 주가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모든 이제 배당주들의 계절성이 이제 12월에 좋다라고 해서 모든 배당주들이 다 이제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주가 변화에 따라서 언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 숫자는 좀 복잡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 5%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없어지는 배당락일 전에 이미 주가가 5%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들 통계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배당락일에 하락을 세게 맞으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하루 기다려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들 이 주가가 이미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률의 개선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과거에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제 주가가 빠져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왔을 때는 사실 배당까지만 받고 손절을 하는 게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1월까지 기다리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수익률의 개선폭이 엄청나게 높지 않았다라는 점이 관찰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서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랐으면은 굳이 배당을 안 받고 팔아도 되고, 주가가 만약에 빠졌으면은 배당까지만 받고 손절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점이 배당주들을 연말에 대응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12월 한정으로만, 연말에만 배당주를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법이고,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내년도 연초 한 1분기 정도까지 가져갈 만한 배당주들은 우리가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오는 배당주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는 점인데요. 고배당주들 가운데서 사실 배당주들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잘 못하는 경향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강합니다. 즉 1월 달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향이 좀 강한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 성장률이 높은 배당주들은 그나마 좀 회복을 잘하는 모습이 과거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연초라는 시기의 특성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는 기본적으로 올해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올해에 좋아지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투자자들이 조금 집중해서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출 성장이라는 기대감에 드러난 종목이 연초에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배당주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연출이 되면서 이 매출 성장률이 높은 고배당주들의 배당락 이후 회복력이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매출 성장률 높은 고배당주들을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만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보면은 업종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상사나 지주 이런 것들이 매출 그로스도 내년도에 좀 높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12월 달에는 이제 은행이나 상사 지주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배당 컨셉으로. 하지만 이제 앞에서 저희 윤태기 의원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선호하는 업종은 여전히 투자의 수혜, 공급망 재편의 투자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소재산업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KB증권 전략팀에서 이제 12월 월간 전략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겠고요. 올 한 해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투자자들 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저희는 내년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